쇼크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구현할 가능성이 생긴 거는 이거는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1.4%가 전 세계가 나빠져 가지고 우리가 1.4% 찍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좋거든요. 2.8%에 전 세계 무역 성장. 지금까지는 무역 성장률보다 우리가 높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반토막을 하는. 그리고 OECD 성장률보다 우리가 낮아요. 그런 적이 없었죠 거의. 그렇죠. 잘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OECD 우등생이었는데 선진국들보다도 선진국 속에서도 우리가 낮아요. 사람들은 이제 복합 위기다 이러는데 오늘은 그런 원인보다는 네. 자, 이러한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비할 것인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좋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랜만에 뭉쳐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모여서 지난번에 김효진 그랬었죠. 그 페어웰 네. 그때도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혀간 거죠. 김효진한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300만의 사나이를 모시고 네. 우리 한국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 네, 지난번에 30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현철 원장님이 지난번에 이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 비교를 좀 해주시면서 네. 300만 한번 찍어주셨고요. 300만이었어요. 280만쯤 됩니다. 그래요? 네네. 이것도 체크 안 하셨어요? 아니 우리는 더 디테일하게 3은 아니다 이거지. 네, 280만.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큰일 났어요. 뭐 한국은행에서도 발표가 나오고 계속 뭐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게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지금 예상치가 뭐 1.6이니 1.7이니 하다가 1.4, 1.1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1 밑으로 지금 전망을 바꾼 기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게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내놨는데요. 네. 사실 이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은행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이제 정확하게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 네. 이 이례적인 게 몇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가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망을 네. 5번이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정한 건 처음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5번이라는 게 언제부터 5번이죠? 지금 이제 재작년 때부터 네. 이제 올해 전망치가 얼마 이제 성장할 것이다. 네. 라는 게 작년에는 한 2.5% 작년 2월에 2.5%였네. 아니 올해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작년 한 2월에 발표한 그렇죠. 올해 성장률이. 그렇죠. 약간 1년 후를 내다보고 1년 후를 내다보고 1년 만에 그러면 5번 바꾼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 1년 만에 한국 경제가 급변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못했던.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번에 예상한 수치가 1.4%예요. 네. 이거는 한국 경제가 경제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상치가 1.3개. 1%대. 근데 결과적으로는 0.몇 % 나오고 마이너스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쇼크 때 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결과물로 나온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오일 쇼크라든지 네. 1997년 IMF 외환위기라든지 또 2008년 금융위기 뭐 2020년 코로나 위기는 이거는 쇼크였거든요. 예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게 때문에 푹 꺼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금방 튀어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쇼크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구현할 가능성이 생긴 거는 이거는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답안지를 밀렸었다든가 아침에 배탈이 났다든가 이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제 실력으로 시험 봤는데 그렇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1.4%가 전 세계가 나빠져 가지고 우리가 1.4% 찍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좋거든요. 그래요. 그래 어려운 상태 내에서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무역 성장률이 2.8%예요. 전 세계 무역 성장. 그런데 우리 무역 성장률이 지금까지는 무역 성장률보다 우리가 높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반토막을 하건. 아니,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무역 성장률이 좋은데 우리나라가 안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무역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만 안 우리 좋다는 빼놓고 얘기네. 지금 네. 이것들이 그리고 OECD 성장률보다 우리가 낮아요. 그런 적이 없었죠 거의. 그렇죠. 잘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OECD 우등생이었는데 아, 선진국들보다도 선진국 속에서도 우리가 낮아요. 그래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원장님한테 경제에 아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게으른 건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로 좀 나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제 복합 위기다 이러는데 네. 복합 위기라는 건 굉장히 위기가 요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많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원인이냐를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이제 논의를 하는데 오늘은 그런 원인보다는 네. 자 이러한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 대비할 것인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좋습니다. 자기가 복합 위기라는 말은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야 뭐 강연에도 모시고 뭐 용역도 나오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복합 위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 일단 대화문서 갖고 오자. 자 그러면 위기라는 건 뭐 우리 모두 그냥 인정하고 네. 어떻게 이제 타개할 거냐, 어느 정도 위기였냐, 뭐 이런 정도 그럼 말씀 좀 나누면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네. 뭐부터 그럼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저성장 경제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저성장 경제가 이게 지금 뭐 저성장이냐 아니냐. 네. 또 뭐 하는 총재는 저성장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고 의견이 분분한데 저성장 경제의 상황을 알려면은 일본의 지난 30년간 저성장 상태가 뭘 의미했던가를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유용해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1% 전후의 성장밖에 못하는 게 저성장입니다. 특징이. 예, 우리가 작년에 2% 성장했거나 뭐 그 전에 뭐 2.6%, 2.2% 성장하는 건 저성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 성장입니다. 선진국들은 어느 나라든 한 2% 전후 성장하는 거는 정상 성장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1%대라든지 0%대로 떨어지면 이건 저성장이에요. 이거 일본이죠, 그게. 일본이 이제 0.7% 그러니까. 지난 30년 한 거거든요. 이건 저성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대나 그 밑으로 이제 성장률이 쭉 가는 게 이제 저성장인데 네. 그 성장에서 또 몇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저성장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만성병이기 때문에 충격이 오면 오래 갑니다. 이게 우리가 2% 성장하거나 이럴 때는 충격이 와도 푹 꺼졌다 금방 회복해요. 그런데 저성장은 경제가 이제 1%나 0%대 가다 보면은 충격이 오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푹 꺼져 버립니다. 충격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낙상하시면 오래 가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있다가 갑자기 골절상을 당하면은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네네. 예. 충격이 오래 가고 또 오래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최근에 일본 경제가 좋다 이러는데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단계거든요. 우리는 벌써 코로나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지의 경제를 걱정하는데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굼뜰까요? 회복이? 이게 이제 저성장이 경제 되면? 저성장이 되면은 모든 것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격이 오면은 충격이 크고 또 회복할 때도 이게 더뎌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르신들 중에 이제 대사증후군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 네. 이분들 일어서기만 해도 막 간호사들이 어유 어르신 일어섰다고 막 그러잖아. 그 운동하는 거 아닌데, 그렇지? 근데 젊은 사람들 뭐 자다가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회복도 그리고 이게 이제 늦고. 회복도 늦고 또 우리는 옛날 고성장이나 아니면은 뭐 2% 성장 때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뚜렷했거든요. 아 이건 호경기네, 경기 좋네 이러다가 이게 불경기네 안 좋네 이런데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요 호경기라도 아무도 못 느끼는 호경기예요. 우리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아, 그러니까 투자가 적극적으로 안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거죠.
뭐 좋다 그러는데 뭐 곳곳에서는 안 좋다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근데 지표는 뭐 그래도 한 1% 후반대 뭐 이렇게 가는데 또 불경기가 되면은요 이제 곡소리가 곳곳에 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가 헷갈리는구나. 예. 마음의 준비는 돼 있죠, 그 대신. 예. 뭐 어차피 불경기. 예. 그냥 극복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박약해지죠. 박약해지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조직이라든지 투자 결정에 엄청난 장애 요인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저성장의 특징들이군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갖고 이제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책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는데 네. 세 가지 전략을 오늘 좀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시장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또 해외 시장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 어떻게 할 이 거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하는데 처방이 있긴 있군요. 있습니다. 예. 그 미리 좀 여쭤봐서 죄송하긴 한데 예.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죽기 전에 한번 써보기나 하자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일본은 저성장이 뭔지를 모르고 당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예. 저성장을 경험하고 그 속에 살아남는 방법, 아니 좋은 방법, 나쁜 방법 이런 걸 다 남겼어요. 그러면은 공되는 거죠. 그렇죠. 임상 시험을 일본이 대신해 줬구나.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일본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일본이 성공한 방법을 선택하면은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한번 들어보죠. 그럼 방법은 원장님이 있다니까. 개요 대학에서 그걸 연구하신 분이죠. 그 내수, 수출, 그다음에 조직. 조직. 예. 요건 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겠고. 그게 다인데 사실은 내수와 수출이 우리의 고객이고 그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려면 우리가 조직 바꿔야 되는 그런 거니까. 건 다네. 다 보셔야 되네. 다 보셔야 돼요. 기업 하시지 않으면 기업에 종사하시지. 네. 그 이도저도 아닌 분들이 조금 있는 거지. 일본이 먼저 퍼팅을 해서 라이를 보여주긴 했는데 뭐 일단 들어보죠. 재밌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제 국내 시장인데 이게 고성장이나 안정성장하고는 완전히 시장이 달라져요.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대 성장이면 거의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성장이 없는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이제 모색해야 되는데 이때 시장만 바뀌는 게 아니고 소비자도 바뀌고 예. 경쟁도 바뀌어요. 1%대가 되면 그래요? 이게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요. 아니, 예를 들어 2, 3% 성장할 때랑 1%대랑 소비자가 달라진다고요? 달라져요. 어떻게 그러지? 물리학도 그렇습니다. 이게 네. 빛의 속도로 가기 시작하면 뭔가 완전히 법칙이 달라지고 예. 그 나노의 세계로 들어가면 막 작용하는 힘이 달라요. 맞습니다. 다른 그래. 그러나 그게 첫 번째 이제 경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정성장기 우리는 이제 뭐 금방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은 안정성장기는 이때는 시장의 리더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챌린저도 같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이 들어가면 2등도 들어가도 먹고 살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에서 지금 뭐 2%가 골프 말씀하셨는데 스크린 골프에 어느 한 업체가 이 스크린 시장을 열었다. 그러면은 뭐 2등이 또 그 따라가더라도 SG 골프. 1등도 2등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성장기. 성장기에는. 네. 근데 저성장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적인 예가 일본의 전자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자산업이 여기 이제 각 시장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회사 이름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다 우아한 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저성장이 되면 이제 하나 둘 망해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망한 데들 있네. 샤프, 산요 이런 건 거의 의미 망했죠. 없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렇죠. 산요는 망했고 네. 샤프는 이제 팔렸죠. 외국 회사에 팔려간 네, 거죠. 거의.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안정성장기나 고성장기는 팔로 기업도 먹고 살 게 있는데 저성장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여기부터 날아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챌린저 기업도 날아갑니다. 뭐 SG 골프든 뭐 따라 들어간 기업들은 옛날에 먹고 살 게 있었는데 네. 날아가요. 여기 예를 들어 도시바 날아가죠, 그죠?
소니는 날아갈 뻔했죠. 소니는 다른 걸로 일어난 거죠. 그렇죠. 컨텐츠. 그렇죠. 완전히 그냥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비리비리한 회사가 뭐 날아가고 뭐 2번 타자가 날아가는 건 더 잘 알겠는데 리드하고 니처 기업 중에 어디가 더 안정적이냐면은 니처 기업이 안정적이고 리드도 흔들려요. 파나소닉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히타치 이를 한번 보실래요? 히타치 여기 보면은 샤프만큼 더 위험했어요. 근데 히다치가 저기 소니나 이런 거보다도 더 리더 역할을 했었나요? 이 더 큰 회사죠. 그런가요? 그렇죠. 소니는 사실은 전후에 벤처로 시작한 후발주자고 네. 히타치나 파나소닉은 전전까지 있었던 명문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샤프보다 히타치가 더 위험했잖아요. 저성장이 되면은 리더 기업도 위험한 세상이 돼버려요. 니처는 뭐 하는 회사들이에요? 니처는 아주 특화된 기업이에요. 아 무언가에 특화된. 뭐 완전히 틈새 시장에 자기 시장만 뒤집다 파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아무도 못 당하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여긴 내 거야. 간장 같은 거구나. 그냥 불경기든 호경기든 딱 그만큼만 먹어야 되는.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일본 전산 같은 거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모타만 해요. 못하. 이것도 뭐 엄청난 소형 모타부터 고성능 모타까지 모타만 해버리는 거예요. 교세라는요. 교세라는 이게 또 특화된 아주 이게 신소재 네. 이런 쪽으로 되고 환학은 이게 이제 로봇 로봇탈. 이러고 무라타 제작소는 무라타는 뭐 MLCC라든지 반도체 소재만 특화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 수출 보복할 때 소부장 공격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전해드리죠. 예. 그리고 소부장이 왜 일본이 튼튼한가 하면은 이런 저성장 속에 이런 특화 기업만 강력해진 거예요. 살아남았군요. 고슴도치 같은 애들만 그렇죠. 규모도 작게 하고. 예. 아 요런 데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성장이나 안정성장에 생각하는 경쟁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주가도 저렇게 리더 기업보다는 저런 니처 기업이 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히타치 같은 리더 기업은 옛날 같으면은 이 회사 괜찮다고 주식 샀다가 이렇게 꼴박을 때는 뭐 주가는 뭐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어려워지면 그 리더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돈 많고 할 테니까 뭐 이런 기업들 막 사갖고 튼튼하게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빙하기가 않군요. 오면 공룡도 죽고 쥐만 살아남아요 하는 얘기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아, 괜찮네. 비유. 예.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형님만 가만히 계시면 지금 괜찮아, 브루고르프는 분위기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경쟁만 바뀌는 게 아니고 소비자도 완전히 바뀝니다. 네. 이게 이제 재미난 편인데 이게 성장기에는요. 소비자들은 이게 이제 경제가 새롭게 탄생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판단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가지고 품질을 판단하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소비자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성장으로 가면은 소비자들이 분화합니다. 어떻게 분화한가 하면은 부자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제 매스 시장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징조가 나타납니다만은 이 소비자들이 가격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해지는데 더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가격에 민감해지면서도 제품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똑똑해진 소비자가 나타나요. 그게 가격에 민감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한데 옛날에는 뭐 가격 하나만 가지고 살지 말지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가격과 품질, 가성비. 가격과 가치를 함께 판단하는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는 이게 이제 10인 10색이라고 사람마다 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달라져 버려요. 야, 그 기업하기 엄청 힘드네. 야, 그러니까 옛날에 싸게면 됐는데 이젠 싸고 좋아야 된다는. 싸게 좋아야 되는데도 어떻게 좋으라고 하면 답이 다르고. 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춰야죠. 이게 시장 조사를 하면은 네. 대충이 나왔어요. 고객들은 이렇게
그저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싸고 뭐 가성비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소비자 조사로 잡혔는데 저성장이 되면은 와. 시장 조사에도 소비자가 안 잡혀요. 마케팅하기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케팅의 이제 종언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광고비를 줄이나? 예. 광고 해봐야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케팅의 종언 이게 이제 고성장기 때나 안정성장기 때는 마케팅을 가지고 고객을 잡고 시장 전체를 파악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매스가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저성장이 되면은 시장 조사를 해도 고객이 안 잡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걸? 그런 걸 맞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일본엔? 맞추는 방법을 이제 막 수없이 개발하지 원투원 마케팅이라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려고도 하고 뭐 별의별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이제 기업의 이제 세계가 되는 게 이게 가격도 내쳐야 되는데 가격만으로도 반응 안 하고 가치도 잡아야 되는데 가치도 반응을 안 하고 이게 이제 기업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소비자들은 이제 주머니에 1,000엔 하나 넣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복잡해지면서 거죠. 예.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예. 기업이 맞추기가 쉽지 않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몇 가지 우리들이 이제 아는 기업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속에 살아남은 유니클로. 여전히 잘 되나요, 저거? 그렇죠. 그러면 유니클로는 왜 잘 됐는가를 한번 보면은 잘 된다. 첫째는 이제 저성장이 되면은 고객들이 가격이 민감해지잖아요. 네. 일단은 싸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싸야 되는 걸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과거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생산하다가 일본에서의 제조 가지고는 도저히 원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제 해외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싸다고 고객들이 안 사는 거죠. 싸면서도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유니클로가 대처를 했는가 하면은 일본의 장인들을 해외 공장으로 다 보내서 품질 검사를 엄청나게 엄격히 하면서 품질을 높였어요. 그러면은 싸면서 품질 좋은 거 팔릴까요? 안 팔렸어요. 그래도 안 팔렸어. 안 팔렸어요. 어떻게 그럼? 그래서 유니클로가 이제 치고 나간 게 기능성으로 치고 나간 거예요. 싸고 품질 좋은 건 당연하지만은 그게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능성, 히트텍. 아 그런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 유니클로가 싸고 좋은데 문제는 우리 집에 있어. 굳이 안 사도 돼. 산사도 있어. 그래서 참 싸고 좋다 하고 그냥 걸어놓고 와요. 히트텍처럼 뭔가 이렇게 기능이 우리 집에 있으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집에 없어요. 왜냐하면 히트텍 하나씩 다 있네.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당연하죠. 그 겨울에 추울 때 내의는 두꺼워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닌 거예요. 소재를 혁신해가지고 대진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얇으면서도 따뜻한 걸 개발한 거죠. 그게 히트텍인 거예요. 네네네. 아, 그래서 예전에 그 몽고메리 그 삼중 보온. 그렇죠 삼중 보온으로 에어. 에어층이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었는데 그래서 입고 나면 미쉐린 타이어가 됐어 항상. 그게 걱정이지. 근데 그래서 일세를 풍미했는데 또 안 사요. 아, 히트텍도 안 사요? 예. 야 이미 다 있으니까 집에. 그렇지. 그리고 경쟁자도 불경기잖아. 히트텍과 비슷한 걸 만드는 거죠. 야.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감성으로 도망가요. 감성.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새로운 뭐 유명 그 패션 디자이너하고 새로운 패션 감각 이런 걸로 해야지 이제는 또 고객이 반응하는 거예요. 기능성에 반응하는 고객도 따로 있고. 그렇죠. 많지는 않고 하나 먹고 얼마 또 안 나오면 또 이제 감성에 야 바쁘다 정말. 진짜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이제 진짜 바쁜 걸 보여주는데요. 야. 이게 고성장기나 안정성장기 해외여행 많이 하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는 프랑스 요리 그래 내 현장에서 한번 먹어봤어 미리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프랑스 요리는 먹고 싶은데 주머니가 두둑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싼 프랑스 맛있는 요리 없는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성비. 근데 옛날 같은 가성비 가지고는 안 통해요. 압도적이어야 돼. 압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레노 프렌치라는 레스토랑이 프랑스 본토의 프랑스 요리를 5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 무늬만 프란치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격 프렌치예요. 어떻게 5분의 1에 돼? 5분의 1을 어떻게 하는데 하시대? 거품을 뺐구나.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먹어요? 예. 프랑스 요리인데? 예. 아, 서서 프렌치네. 서서 갈비. 아 진짜 서서 먹어요 그냥? 서서 먹어요. 그래야지 5분의 1 가격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 왜냐면은 어. 서서 먹으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못 빠르겠지. 먹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프랑스 요리하고 와인 한 잔하고 이렇게 후딱 먹고. 먹고는 나가면은 5분의 1 가격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아, 나 프렌치 먹었어. 예. 요거. 예. 프랑스 요리는 뭐 3시간 4시간씩 나오는 건 좀 너무했다 싶긴 해요. 그러면은 3시간 4시간 하면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테이블에 한 손님 받고 끝내야 그렇죠. 되니까. 하루에 한 테이블에 한 손님 받는데 이거는 하루에 4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긴 저기 연대 거기 서서 갈비도 가봤지. 연남 서서 갈비. 네. 거기도 서서 먹으니까 회전율이 엄청 빠른 30분이 거야. 먹어요 30분. 그렇지. 거기다가 또 한우를 먹고 싶은데 싸잖아 거기가 좀. 싸죠. 근데 그 사실 한우 중에서 유구거든 유구. 네, 순놈 젖소. 아 근데 이게 칼질 잘 해갖고 좀 부드럽게 양념 만들죠. 양념 아니야 양념. 근데 문제는 젖소 아들. 저승장기는 이런 잘 되는 집이 생기면요. 금방 경쟁자가 생겨요. 아. 근데 옆집에서는 앉아서 먹는 본격 프렌치를 내면은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군요. 없죠. 아, 이건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들어오겠다. 왜냐면 요즘에 점심값이 막 10,000원, 12,000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6,000원에 좀 맛있는 거 좀 주고 서서 먹어라. 서서 김치 서서 김치찌개 서서 라면 한번 해볼까? 서서 라면 사실 서서 먹어도 괜찮은데. 진짜 도시락 싸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식당에는 사람이 몰리니까 밥 먹으러 점심시간 나가면 시간이 그냥 1시간 안에 못 먹고 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호텔. 이제 제가 경영자들이 일본의 저승장에 좀 배우고 싶다 이래가지고 경영자들을 일본에 데리고 왔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도민 호텔이라는데 한번 묵으면서 네. 저승장을 한번 체험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하룻밤 묵고 나더니만 이제 알았다. 이거 뭐냐면요. 호텔이 당연하게 이제 저승장이 되면 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싸면은 묵냐? 안 묵죠. 옛날에 고급 호텔 다 묵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체크인도 셀프 체크인, 체크아웃도 셀프 체크아웃. 방 안에 TV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TV도 원가 줘야죠. 없어요? 아 TV 없어요? 없어요. 왜 호텔에 방에 TV가 있어야 되나요? TV 하긴 보진 않죠 별로. 틀어봐야 뭐 외국 나가서. 아 요즘도 뭐 휴대폰을 또 많이 보지. 휴대폰 넷플릭스 보고. 그래서 슈퍼 호텔은 하나의 가치만으로 추구를 했어요. 옥수수 염차 이런 거 안 줘요? 안 줘요. 청매시 이런 거 안 주고? 예. 여기는 숙면만 제공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텔레비 보지 말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선택은 베개만 높낮이가 조절되는 베개를 줍니다. 최고로. 최고로. 왜냐하면은 이제 저성장이 되면요. 투잡도 뛰어야 되고 쓰리잡도 뛰어야 되고 출장 가서 옛날에 돈 쓰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냥 일하다가 호텔에 들어오면은 그냥 자야지.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근데 쓰러져 자는데 방해가 되는 거를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말씀 말고 딱 그렇죠. 씻고 자 그냥. 씻고 자는 거. 그래서 벽도 두꺼야 되고 조명도 완전한 차단이 돼야 되고 베개도 자기한테 맞는 베개만 있으면 되는 뭐 거예요. 뷰 이런 거 필요 없네. 비에 필요 없는 거예요. 숙면에 방해만 돼. 뷰는. 근데 이제 슈퍼 호텔이 이렇게 하니까 도미는 이제 두 가지로 차별화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호텔에 오면은 온천이 있다. 그래서 온천하고 숙면해라. 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온천은 뭐 시골에도 일본에도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해. 그 뭐냐면은 아침이 식사가 너무 좋아요. 밥을 잘 줘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온천은 하고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조찬 뷔페가 본능에 5성급 충실한 호텔. 본능에 충실한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러본 한국 경영자들이 이거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슈퍼호텔이. 예. 도민이랑 하여튼 슈퍼 호텔 요 두 개가 지금 잘 나가는 일본 호텔이에요. 뭐 전형적인 호텔이죠. 아, 한번 일본 가시면 한번 묵어보십시오. 슈퍼호텔이 상호입니까 상호? 상호 호텔. 우리 왜 몰랐지? 일본 가본 지가 한 4년 넘어가지고. 도민은 한번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도쿄인 아니에요? 도쿄인? 아닙니다. 도민입니다. 도민. 예. 하여튼 뭐 이런 이름은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저성장 시대를 이 기업들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새롭게 열리는 무슨 고 시대에 맞는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새로운 소비자들 이런 건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네. 인간이 사는데 왜 신시장이 없겠어요? 그렇겠죠. 반드시 신시장이 있습니다. 뭐 열리는지 잘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도 한다. 새로운 시장이 반드시 열리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새로움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은 새로운 시장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성숙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예. 성장기에는 뭐 새로운 시장 쑥쑥 커지고 그 새로운 시장 없으니까 불경기죠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이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 성장기라든가 안정기 시장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이 열려요. 하나의 예가 네. 뜯어먹는 시장이 생깁니다. 뜯어먹어요? 예. 뭘 뜯어먹어요? 킬러들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마트. 네. 예, 이마트 앞으로 이제 뜯어먹을 회사 기업들이 막 생겨날 이마트를? 때, 예. 이마트를 어떻게 뜯어먹는가를 한번 잘 보면요. 이마트의 조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이마트에 들어가면은 자파가 있잖아요. 요거 네. 다 뜯어먹습니다. 그 다이소 이런 자파에 데서 좀. 그렇죠. 다이소도 이제 전형적인 그런 공룡을 뜯어먹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미리 들어왔지만은.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들어올 회사들이 몇 군데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닛돌이라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가구 회사, 소품 가구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렇죠. 부터 뭐 한 5만 원 정도까지 이 소품 가구. 또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ABC 마트. 네, 네. 이거 이제 일본의 양판점 뜯어먹은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킬러들이 이제 마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쪽에 의류 코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유니크로가 뜯어먹은 것처럼 보여도 시마무라라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겨났어요. 이 회사는 뭐냐면은 싸고 어느 정도 중품질. 이거는 한 시즌만 입고 버리는 옷이에요. 주부 대상. 주부 대상. 우리 2% 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부 이런 데 강해요. 예. 주부의 강의. 사실 50세 넘으셨는데 제 팬이 아닌 여성을 본 적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30대 이하에서 제 팬인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특화되어 있습니다. 3, 40대 약해? 매우 약하고요. 그 마켓을 제가 또 누리고 있죠. 30대에서 50대 사이를 제가 또. 정프로가 아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상을 알게 되면 2%의 진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아유, 그 어린 친구들이야 모르지. 아직 모를 때 이제 저를 좋아하고. 네. 그러다 이제 실망하고 이제 2%한테 오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도 뜯어먹어요. 어떻게 뜯어먹는가 하면은 아주 전문 수프인데 굉장히 싸구려 수프하고 고급 수프로 분화되어 버립니다. 싸구려는 싸구려. 고급은 뭐 유기농, 뭐 해외 수입품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마트 같은 식품 코너가 양쪽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중간한 이마트로는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킬러들의 시대. 모든 부분에 이제 뜯어먹고 사는 이제 킬러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게 이제 저성장의 특징인데. 근데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기회이겠네요. 기회죠. 한국도 지금 뭐 지금 거품 낀 게 늘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킬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많습니다. 막 식품 그러니까 슈퍼마켓도 무슨 1+1에 무슨 유통기한 거의 다 된 애들 이런 것만 모아놓은 회사가 또 생기고 완전 좀 고급 유기농의 뭐 수입품에 뭐 프리미엄 그것도 수포도 있고. 생기고. 적당히 어설픈 어중간한 것만 사라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니까 그 적당히 고급진 데들 있잖아. 이런 데들이 타격을 엄청 받죠. 적당히 고급진데 적당히 뭐 예를 들면 뭐 백인 동네에만 있었던 뭐 그런 오가닉 파는 그런 슈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냥 다 공격받는 거야. 네, 거기도 그런 데들도 이제 보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다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싸우려고 하나 들어가면 이거 뭐야. 찐 부자는 안 가고 그렇지. 서민들은 못 가는 네. 이제 그런 곳이 쓰러지는구나. 그럼 이제 이마트는 그렇게 무너지고 그럼 공룡들이 하나하나 이제 무너지는군요. 쓰러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이소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아는데 아직 돈키호테는 안 들어왔거든요. 동키호테 저 장난. 그렇죠. 한번 가시잖아요. 예. 한번 이게 가면 이제 저성장의 전형적인 신시장이에요. 엄청 사게 되더라고요. 예. 재밌는 다이소. 재밌는 다이소. 오, 2% 재밌는 다이소인데 근데 이게 간판에는 객기안이라고 초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면 간판에 재밌는 다이소인데 왜 이게 초 디스카운트라고 하는가 하면은 싼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재미라는 거를 무기로 했는가 하면요. 이제 저성장이 되면은 모든 가게들이 이제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이러면은 일찍 문 닫아요. 맞아요. 요즘 우리나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의외로 밤의 시장이 공백이 됩니다. 그런데 밤의 시장이 공백이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가요. 그래서 돈키호테의 컨셉은 뭐냐면은 정거리예요. 일본의 가게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인건비가 듭니다. 그냥 대충 사가지고 그냥 처박아 놓으면은 이거 정글 속에서 찾아봐.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젊은이들은 갈 데가 없고 내가 투잡 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뭐 심심한데 그래도 뭐 술 한잔 하면 돈이나 될 거 그냥 돈키호테 가가지고 좀 시간 보면서. 때우다가 집에 가서 잠깐 이래 되면 여기 가는 거예요. 그 2, 3년 전에 왜 그 신세계에서 돈키호테 잠깐 들어왔다가 별로 장사 안 됐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기 좀 일렀나 보다. 그죠? 일렀습니다. 좀 더 이 저성장이 고착화돼야 해야지. 여기 이제 맞는 사업이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재밌는 게 좀 있었나 보다. 그래서 돈키호테 갈 시간이 없어 우리가. 한국은 재미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국내 시장은 그렇게 이제 재편이 될 것 같고요. 예. 고민이네. 또 뭐 어떤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재밌네요. 뭐 사례 들려면은 뭐 한이 없죠. 아스쿨은 뭡니까? 아스쿠르는 이제 일본어는 우리는 보통 아날로그 선진국, 인터넷 후진국이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생겨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스쿠르는 마크에 사람이 이게 옆에 끼고 있는 게 예. 이게 연필이잖아요. 네. 이렇게 문구만을 인터넷으로 판매해요. 인터넷 문방구. 예. 저게 왜 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구점이 다이소 때문에 다 죽지 않습니까? 예. 네네. 다이소 가면 있는데. 다이소 가면 다 있는데. 음. 그런데 이 회사는 타겟을 달리했어요. 개인이 아니고 법인만을 타겟. 근데 법인은 옛날에는 뭐 비서도 있고 총무도 있고 문구 사는 사람도 있고 격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없죠 이제. 저성장이 되면은 다 줄이다 보면은 한두 직원이 문구 사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사면 많이 사오죠. 그렇죠. 와. 근데 이 직원이 문구만 사겠어요? 손님 오면은 커피도 사야 되고 콜라도 사야 되고 오차도 사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회사 직원이 작품을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인터넷인 거예요. 인터넷 탕비실. 야 B2B로 갔구나. 인터넷 탕비실 그거예요 바로. 야.
저희 지금 일본에서 잘 돼요. 잘 되죠. 그게 인터넷이 그렇더라고. 아직도 B2C는 인터넷이 계속 적자인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들한테 신선한 채소, 야채, 과일 갖다 주는 뭐 컬리 이런데 참 좋은데 여전히 적자인데 식당에 식재료 보내주는 데는 벌써 흑자래요. 보내줄 때가 뻔하고 한 번 사면 아니 배추 40포기를요? 뭐 이러니까. 그거 원래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하던 거거든 원래. 납품, 그치, 납품 뭐 식당 몇 개, 식당들. 식당 몇 개 해가지고 쭉 다니네. 네, 가락시장 대신 가지. 자, 우리 김영필 교수님과 함께 지금 이 저성장 시대 어떻게 이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지 그 전략들을 그러니까. 배워보고 있는데 일본이 고마울 때도 있네. 네, 저성장 먼저 30년 해줘가지고. 30년 네, 저성장의 일본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내수 시장 봤고요. 네. 이제 해외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이제 내수 시장이 이렇게 정체가 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뭐 소비자도 변하고 오래지면은 결국은 성장 시장은 해외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한 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 한번 보세요. 90년대까지 버블이었지 않습니까? 예. 버블이 붕괴되고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안 나갔어요. 어떻게든 국내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죠. 그런데 20년 뒤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상황이 악화됩니다. 왜냐하면요. 버블이 붕괴되고 그나마 잃어버린 10년일 때는 네. 환율이 강세해요. 앵꼬. 예, 앵꼬예요. 근데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은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해외 나갈 때 더 어려지거든요. 어허. 근데 모르고 앉았다가 엔화 약세 때 이제 일본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일본 탈출해서 얘네 약사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물려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직은 뭐 저성장이냐 아니냐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더 나가야 돼요. 기업이. 이제는 뭐 윤식당도 나갔고 이제 서진이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니, 뭐 가게 3% 식당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도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3%도 빨리 상장하셔가지고 해외로 나가세요.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서 그걸 뭘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팔아가 아니라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하고 사업하라는 그렇죠. 그 나라 40대 50대에도 제가 먹히겠죠? 여성들은 다 마찬가지. 근데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과실송금을 안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근데 그 나라에서 계속 재투자하면서 그렇지, 그 나라 사람들 고용하니까 기업은 밸류가 올라가더라고. 재무제표에는 연결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장에는 연결이 안 되는 안 것 되죠. 같아요. 그래서 나가는 게 우리는 한국의 성장하고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초기에 일부 나가는 회사를 보고 욕했어요. 일본을 공동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네. 아하. 그런데 결국 봤더니만은 안 나간 기업이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 경쟁을 줄여줘야 될 수도 있어. 나가서. 하긴 안에만 계속 있으면 서로 뜯어먹느라고 뭐 피 튀기겠죠. 우리 경쟁 줄여주자고. 네. 아니 그 어디로 나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난 한 2, 30년간 네. 주로 브릭스 시장으로 많이 나갔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 신흥국 시장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신흥국 시장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 뭐 어려진 거는 뭐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예. 이제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불붙자 중국이 서진 전략을 이제 적극적으로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진이면 중동 유럽 쪽으로. 그렇죠. 미국의 반대쪽으로 이제 일본,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러시아, 우리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장을 누가 채울까요? 중국. 그렇죠. 아. 우리 아세안 한동안 신남방이라고 굉장히 예, 잘했는데 예. 최근에 주춤하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대거 신남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동 특수다. 예. 앞으로 뚜껑 열어보면 저는 옛날 같은 특수가 안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동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생겨나는 시장 물론 한국도 일부 가져오겠지만은 중국이 중재자로 중동 시장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상당 부분은 중국 기업이 먹겠죠. 자, 아프리카, 남미. 이건 뭐냐면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신흥국 시장, 네. 브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앞으로의 30년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선진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진검승부를 해야 될 네.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 이제 신흥 시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임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쉽게 경쟁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아주 강자를 만났습니다. 이 중국 기업이라는 강자들하고 진검승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그나마 중국을 피할 수 있는 게 선진 시장이에요. 일본 가고 미국 가고 그렇죠. 유럽 가고. 이거는 이제 그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네. 약간 빈 공간. 빈 공간. 중국이 주춤하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흥국에 그냥 중저가 가격으로 승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은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품질과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선진국 시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승부해야 되는 시장인 거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산업들 가운데 선진국에서 잘 통할 만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요. 네. 예를 들어 전차 군단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전자도 미국 시장에 잘하고 있고 자동차도 잘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 잘하니까는 이제 미국이 IRL법으로 이제 현대 기아차를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화장품 같은 거 보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은 뭐 중국 시장이나 동남아. 아세안 시장 이런 데 승부를 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먹혀요. 먹혀요? 예. 소비자들이 먹힌다 이제. 그렇죠. 파리바게트는 먹히더라고. 이제 파리바게트처럼 파리바게트가 이제 와 미국에 진짜 먹히더만. 아, 왜냐면 그래요? 빵이 워낙 미국 빵은 맛이 없거든. 딱딱하고 케이크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소프트한 그런 케이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 나가면 예전 같으면 뭐 슈퍼마켓에 가서 이것도 사 먹어보고 저것도 사 먹어보고 옷도 사고 하는데 나가면 살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말은 우리나라 제품이 밖에 나가서 팔아도 먹힌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에요. 서비스조차도 뭐 예를 들어 뭐 식당조차도 빵집조차 우리 퀄리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서비스업조차도 한번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살아야 찬스가 온 된다. 거군요. 그렇죠. 윤식당도 나오고 서진이네도 나간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뭐 하기 싫어 안 했던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될 수 있는 거는 과거보다 달라진 우리의 뭐 위상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게 좀 확실히 예전보다 좋아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예. 국제대학원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 프랑스, 뭐 미국, 뭐 캐나다 유학생들이 넘쳐나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국 와서 배우겠다. 한국 벌써 국제대학원 학생의 50%가 외국인이에요. 그 학비 다 내는 거. 그건 알겠는데 네, 학비 다 내고. 다 중국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정 국가가 1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에 52개국에서 와요. 뭘 배우러 와요? 혹시 그 전 친구들은 이런 거 배우지. 그렇죠. 이런 거. 한국의 세련된 문화, 세련된 상품, 하단, 쿨한 이런 거를 이제 보고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의 직업군은 대부분 뭐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까? 서울대 국제대학원 학생들 코너를 하나 만들까? 그분들 50몇 하나씩 개국. 모셔다가 그래도 좀 그 나라에 아니, 서울대학교까지 유학 올 때는 자기 분야에서 뭐 좀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않아? 어린 학생들 아니고.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 괜찮겠어. 대학원생들. 한국말 좀 해요? 아 이게 놀라운데요. 네. 얘들이 프랑스 같으면은 프랑스 현지에서 한류를 접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와요.
근데 이거는 문법으로 배운 게 아니고 진짜 어린 말랑말랑한 두뇌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서. 굉장히 정확한 징그러울 정도의 한글을 해요. 그래요?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프랑스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럴까요? 한번 추천해서. 좋습니다. 야. 그 또 우리가 또 3% 프랑스화가 될 수가 있잖아. 프랑스에도 3% 가야죠. 그렇지. 네. 걔 다시 리옹으로 돌려보내. 리옹에서 3%팀이 하면 되잖아. 한 30년 전만 해도 그냥 그 유럽의 뭔가 그 분위기가 그냥 우리는 거기에 껍벅 죽어서 CF 같은 거 봐도 뭐 이태리 감성의 신사화, 비제바노 뭐 이런 거 비제반. 이제반. 엘레강스. 그냥 이태리 감성이라는 거 하나로 그냥 다 그렇죠. 설명 끝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깜빡 죽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 그죠? 네. 우리나라도 열심히 했네 진짜. 근데 서양의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의 서울이 그렇게 힙하다는 거야. 하다합니다. 네. 진짜 핫하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일단 안전하잖아. 그렇지. 일단 안전하고 치아는 뭐. 밤에 어딜 가도 먹거리가 있고. 그렇죠. 그럼. 그지? 그리고 프렌들리해 사람들이. 예. 외국 사람이 이렇게 좋아해. 우리가. 그럼 좋아. 지갑 놓고 가도 다 찾아주고 맞습니다. 노트북 놓고 가도 다 찾아주고 자전거만 없어져 자전거만 우리나라는 이상해. 지하철 싸고. 네. 돈키호테 없고 딱 두 가지. 물가도 싼 편이야. 뉴욕, 런던에 비하면. 팁 안 줘도 되니까요. 예. 자 그럼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선진국으로 우리가 이제 갑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해외 전략 대외 혹은 뭐 수출 전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직 전략 있잖아요. 예. 조직 전략은 또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마케팅 시대가 끝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케팅으로 시장 조사해봐야 안 나오는 시대가 되면은 마케팅부터 정리해라. 정리하면서 의외로 뭐냐면은 영업의 시대가 와요. 영업? 아웃바운드 이제 찾아가서 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일본 전산 니치 전자시장에서 살아남은 네네.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 나가모리 회장이 저성장 시대에 가장 일본의 경영자들이 존경한 경영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경영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진짜 명언으로 남아요. 이 뭐냐면은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 팔린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 기술 최고 기업이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업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없고 다섯 번째가 개발이고 열 번째가 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3프로TV가 컨텐츠가 최고니까 그냥 팔릴 거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영업을 해야 돼. 예. 또 그냥 막 가서 많이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먹구구식 영업을 했는데 네. 오늘 이 데이터를 보여주면 조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과학적인 영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성장이 되면은 사람들의 모랄 하려는 의지가 약화됩니다. 고객도 그럼 뭘 좀 살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약화질 뿐만 아니라 회사 내 영업 직원들조차도 아, 계속 경제가 어렵고 뭐 장사는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의욕이 약화돼요. 가봐야 뻔하니까. 가봐야 뻔하니까. 그럼 어떻게 받는가? 여기 보면은 진짜 뭐 한국 데이터는 제가 보여드리기 쉽지 않고 일본만 보면은요. 의욕 있고 잘하려는 직원 비율이 6%밖에 안 돼요. A급 직원 6%. A급. B급이 71%.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직원이 4분의 1이에요. 아,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네요. 불경기 저성장이 되면. 맞습니다. 그럼 이 직원들과 어떻게 영업하겠어요? 그러게. 한국도 슬쩍 비슷하고. 비슷하고. 저 세 번째 저건 일본어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미국입니다. 아, 아메리카. 예. A급 직원 많네요, 저기는. 미국은 이민을 받아들이고 똑똑한 친구들을 계속 순환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힘이거든요. 고용이 안정된 나라일수록 A급 직원은 적군요. 예. 자, 비나 씨가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찍새하고 딱새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아, 그 오랜만에 예. 제가 저거 6%의 엘리트, 네. 진짜 잘하려는 동기부여가 뛰어난 애들은 그냥 똑같은 영업을 맡기면요
그냥 묻어가 가버려요.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뭐 내가 막 일주일만 뛰면 다 해. 이래 되면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한 유명한 그 치과 의자하고 이제 미용실 의자를 판매하는 이 회사는 이 6%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들은 찍새 역할만 하는 거예요. 광역 상권을 주고 너는 치과 의사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 미용실 뭐 분위기만 보면은 의자 바꿀지 안 바꿀지 알잖아. 그럼 이 친구는 찍는 역할만 합니다. 가서 인사하고 명함 주고 카자라고 주고 직원이 잠시 후에 올 겁니다. 그렇죠. 출동. 난 옆에 가게 또 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70%인 그 중간치기들이 가가지고 그 찍어준 데를 가서 열심히 점장 저 주인하고 이제 협상을 해요. 우리 의자는 이렇게 좋고 이걸 갖다 놓으면은 뭐 고객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찍새 없으면 엉뚱한 데 가서 다 고생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1 하려는 의욕이 없는 친구 이런 친구는 설치 기사를 시키면 돼요. 다 찍고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배달하고 그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야. 조직의 모랄하고 조직에 대한 태도하고 기여도가 아니 회사 대표나 사장님들은 교수님을 안 모실 수가 없네. 야. 바꾼다 그렇게. 오죽 고민했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업 직원만이 아니고 네. 회사 조직 전체가 이래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뭐 회사가 축 처졌고 다들 뭐 땅만 보고 한숨만 쉬고 뭐 업적은 안 오르고 뭐 해외로 나갔는데 성과는 더디게 나오고 뭐 신시장 개척했다고 했는데 경쟁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망가지고 뭐 이런 속에 사람들의 이제 모랄 동기부여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일본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조직의 영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이제 또 이 저성장 시대고 또 다른 뭐 조직의 어떤 중요한 변화 같은 게 뭐 감지되는 게 좀 있습니까? 이제 스피드예요. 스피드. 우리나라는 기업이 이제 스피드가 빠르다. 기동력이 있다. 이건데 이게 옛말이에요. 우리도 벌써 안정성장기로 가면서 기업들이 비대해졌고 스피드가 옛날만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일본 기업들은 이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거의 뭐 30년간 이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단적인 예가 이렇게 저 회사는 임원이 임 못되게 하는 거예요. 임원이 가타부타 자꾸 끼어드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임원 없애면 되잖아요. 임원은 없애는데 해야 될 기능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직을 역피라미드로 해요. 조직을 거꾸로 만들어버려요. 예. 현장이 먼저 반응하고 나후에 사후 보고해가지고 임원이 추인하는 걸로. 그래서 신상품 개발할 때 임원이 들어가서 야 그거 안 돼 다시 해와 이 하는 순간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현장 직원들이 너 현장 알잖아. 너 어떤 제품이 팔릴 것 같아. 응? 그래서 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거죠. 실무자가 알아서 다 하고 그렇죠. 임원들은 뒤에 가서 보고 있다가 아닌 것만 얘기해라. 그렇죠. 할 때마다 터락밖에 하지 말고. 예. 이런 거 잘하는 회사가 혹시 좀 예를 들어 볼 만한 회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의 편의점 최대 큰 세븐일레븐 한국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회사 있고 여러분 이거는 뭐 교세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교세라. 예, 아메바 경영이라고.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요. 예, 경영의 신이라고 저성장 시대의 이제 경영의 신. 아메바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아주 조그만 녀석인데. 그렇죠. 고성장 시대에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파나소닉 창업자가 경영의 신이었어요. 저성장 시대는 이제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님이 이제 경영의 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조직의 모랄, 이 쇠퇴, 동기부여 하락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아메바 경영을 한 거예요. 아메바 경영은 이제 조직을 굉장히 세분화시킵니다. 네. 세분화시키고 그 세분화된 단위에 조금 전에 팀형 경영이 가능하도록
그 조직을 만들어줘요. 아메바를 만들어줘요. 음. 그 대신 거기는 정보를 다 줍니다. 우리 팀이 매출이 얼마였고 이익이 얼마였고 이 중에 나는 얼마를 기여했고 너는 얼마를 기여했는지 다 나와버려요. 사실상 너희들끼리 창업한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 효과가 이게 확실히 있어요. 있었죠. 그러면 그냥 사무실에서도 서로 팀끼리 대면대면이고 이게 무슨 공용 오피스냐 뭐 이러고 있고 예. 그럴 것 같은데 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렇죠. 시너지도 안 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보망이라든가 회계망이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파악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게 그렇죠. 같이 100명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면서 같이 무너지는 것보다 낫다. 나왔다.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네. 예. 이러다 보면 근데 그 시대도 좀 그렇게 가긴 했습니다만 또 윗사람 말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안 됐죠. 이건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난 30년간 고민한 거는 결국은 리더십이에요. 예. 고성장 시대는 뭐 주군 경영이라고 뭐 존재만 할 뿐 군림을 하지 않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일본 경영이 됐는데 존재만 하고 군림하지 않는 사람은 저성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본 경영자들의 눈빛이 바뀐 이유가 네. 이래 가지고는 이제 회사가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소니 같으면은 외국인 회장을 모셔왔어요. 오. 삼성그룹의 회장님을 외국인을 모신다? 우리는 아직 상상이 안 가죠. 네. 모셔왔습니다. 저분이에요? 예. 영국계 미국인 스트링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금융, 뭐 영상 이런 소프트웨어로 다 바꿔버렸죠. 저 사람이 바꾼 거예요. 네. 그때 이 사람 뭐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제 일본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이게 노랑머리 외국인이 일본 회사를 말아먹는다고. 소니 훌륭한 제조회사인데 그렇죠. 날라리 회사로 만든다고. 예. TV도 팔아치워버리고 뭐 전자 부분 상당 부분을 팔아치워버리고 아니면은 분사화 시켜버렸거든요. TV 판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예. 뭐 소니 TV 보겠어? 삼성 LG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어받은 이제 히라이 회장이라고 네. 이분은 소니 아메리카에 취직한 직원이에요? 직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소니 아메리카에서 일 잘하니까 이제 본사 중역으로 데리고 왔을 때 또 본사 중역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이 뭐 까만 머리 외국인을 웬 중역이냐. 근데 회사가 망해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스트링 그 구조조정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소니를 부활시킨 거죠. 오히려 그 좀 저성장 시대에는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는군요.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리더들이 다시 돌아와야 될 때. 그 전에 이제 리더가 뭐 하는지 이제 잘 존재감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리더가 나서서 조직 개편도 완전히 해야 돼.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성장해 왔을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정체되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사기도 떨어지고 조직도 그냥 그냥 관성에 의해서만 가니까 예. 그럴 때 이제 뭔가 메스를 들이댈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 있나 봐? 저요? 메스? 그래서 다들 그래서 의대를 가려는 거 아닙니까? 메스로 가니까. 칼도 잡아본 놈이 네. 잘 잡겠죠. 앞으로도 메스 필요할 일이 많다. 강력한 리더십에 다시 귀환이 이 저성장 시대를 타개할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겠고요. 요건 이제 기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보셔야 되겠다. 편한 세상 다 갔네. 지금까지도 편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지금까지가 편했네요. 좋은 시대였습니다. 오늘 영업 안 나가면 내일 가면 또 되고 고객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 그게 아니다. 오늘은 이제 골프 약속 때문에 내일로 좀 미룬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안 되겠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될 것들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좀 약간 종합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 그리고 방법들
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라는 거는 진짜 충격적인 성장률이고 네.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국은행이 원래는 2.5% 네. 네. 예측했다가 1.4%로 간 거거든요. 이건 뭐 작년에는 한국 경제가 순항할 거리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폭망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이 어떻게 될 건가? 음. 이걸 한번 보면서 진짜 저성장인지 그나마 한국은 불씨 좀 남아있는지. 불씨가 남아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기업인들은 미리 움직여야 돼요. 기업인들은 그래야 되겠죠. 네. 기업인들은 저성장이 어떤 거고 네. 그리고 일본은 거기서 뭐 어떻게 헤맸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요즘 좀 부활한다던데요. 부활하는 거는 이 근본적인 부활은 아닙니다. 네. 그 결국은 코로나 충격이 계속되다가 원래 처음으로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아마 잘하면은 이게 20여 년 만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하는 그러니까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원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본인들도 리바운드고 예,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가죠. 일본에. 예,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한다. 투자도 많이 가고 주가도 이제 30년 만에 처음으로 3만 엔을 이제 돌파한. 근데 그게 뭔가 큰 변화가 이제 온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어렵고. 겁니까? 왜요? 왜? 체력이 30년간 기초 체력이 약화돼 있거든요. 당뇨병이 30년간 계속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바로 거뜬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저성장의 특징인 거죠. 우리 이제 그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혹은 이제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조건이 괜찮은 편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예. 또 기업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게 저성장도 하나의 이제 국난이거든요. 네네네. 위기거든요. 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딱 국난이라고 찍어주면 그건 잘합니다. 우리나라 잘합니다. 예. 이 국난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들 이러지. 이거 국난인 거 확실하면 근데 국난입니다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아 본인 때 저성장이. 국난입니다 하면 그 뭐 평생 멍인데. 아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경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기 의식을 우리 기업인들, 특히 이제 기업인들이 가장 빠르게 좀 아마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기업인들 또 정치인들 또 우리 소비자 뭐 국민 하나 하나가 다 조금 빠르게 변할 각오들을 좀 하고 오늘 이후를 좀 맞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현철 교수님과 함께 정말 다시 한번 300만을 넘어서는 그 뷰수를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3%도 어찌 보면 그 구독자 수에서는 저성장 시대를 지금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다시 위기의식, 국난의식을 갖고 해외로 나가서. 네, 해외로 나가서 영업을 해야 돼. 영업을 해야 돼요. 이제 영업을 해. 우리 근데? 모든 아메바입니다. 우리 아메바 제조로 되냐고. 바꾸고. 영업이요? 하셔야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하세요. 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영업을 해야 할 고객은 시청자입니다. 시청자.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콘텐츠를 더 많이 네. 그들의 시간, 그분들의 시간을 우리에게 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자, 우리 김현철 교수님은 한 분기에 한 번씩 정도 우리가 이렇게 위기 의식을 잠깐 또 잊고 있을 때 한 번씩 주가 오른다고 막 그냥 해맑게 웃고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일침을 좀 놔주시고 예 그렇게 한번 저희 아니 학생들 좀 보내주십시오. 맞아요. 학생들은 좀 근데 보내주세요. 이제 너무 이제 그 직장 생활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그 나라 관광객이 되니까 커리어를 보셨을 때 이 친구는 3% 나가서 이 업종에 대한 그 나라 얘기를 들어보고 그 나라 회사원 재밌겠다. 이야기. 그게 내가 볼 땐 이 서울대 그 국제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대학원을 가면 3프로 TV에도 출연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가 한번 저 교수님 따라서 그 국제대학원에 가서요 한번 쭉 검증을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오, 정프로 온다면 그냥 서울대가 들썩일걸요. 검증의 기준이 뭐예요? 보면 알죠. 일단 네, 제가 가서 보면 아니까요. 네, 관상 보고 다 판단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철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